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길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에 관한 심각성에 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을 토대로 다음 금리 인하, 다음 스텝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후보자들의 그런 경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 유망한 섹터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볼 테고요. 그리고 또 크립토 뉴스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한 1, 2주 전부터 해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좀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해드리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헤드라인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스 비즈니스에서 이 내용을 기재를 하기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걱정을 표명하는 그런 트위터 글들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에 관한 건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내셔널 뎁트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처음 제기가 됐던 건 아니었고 1년 전만 해도 이 관련해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 무디스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체감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의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역시나 폭스 비즈니스에서 관련한 내용과 함께 제시를 해줬던 차트이고요. 사실 그 그래프의 기울기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빚을 많이 지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부터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미국이 국가 부채를 많이 지게 됐고 계속해서 미국은 이제 통화를 찍어내는 그러한 전략으로 국가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국채 입찰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2025년도까지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예상치이긴 한데 이 예상치대로 만약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아주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지었던 국가 부채보다 더 많은 혹은 그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국가 부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금융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가 부채 자체도 문제인데요. 현재 연준에서 고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금이 증폭이 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경제 지표로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이 없게 되면은 돈을 풀었던 정책들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IRA 감축법이잖아요.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축소되거나 혹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지만 다시 그 실행되는 부분들이 스탑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굉장히 이제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미국의 현재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을 굉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준 역시도 미국 국가 부채에 관한 이자율에 관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숫자로 우리가 한번 체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35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자, 35조 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엄청난 국가 부채를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미국의 재정 적자에 관해서 비판하는 트위터 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CEO도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대신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트위터 글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35조 달러다라고 한다면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4경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부채 어떻게 해결이 될지의 여부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은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영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트위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X 글에 따르면은 어떤 게 더 폰지 사기이냐라면서 관련한 어떤 그림 하나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재밌게 블랙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가 사실 미국 재무부가 줬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있는 국가 부채 엄청난 양으로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미국에 있는 대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투자 시장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금융시장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관련한 또 헤드라인 기사가 야후 파이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상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조금 적대하고 전통 금융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옹호를 하면서 세금적인 부분들도 일반 소시민들, 서민들의 세금은 좀 줄여가고 기업들의 세금은 좀 많이 걷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시나리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포퓰리즘 정책을 좀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카말라 해리스에게도 이러한 득표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층을 아울러야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본인에 관한 인식들을 깨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심 식사에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을 초청하기도 했었는데 JP모건의 CEO는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웃긴 해프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는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 경제 정치에 관해서 어떤 정책 의지를 내비칠 것이냐에 따라서 득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조금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의 이러한 경제 정책에 관한 인식들과 또 경제 정책에 관한 발언들은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들을 조금 의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드릴 이야기는 FOMC 회의록 이야기인데요. 사실 FOMC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회의록 내용 중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이 노동시장에 관한 위험성은 올라갔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를 또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노동시장 냉각에 관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이제 미국인들이 돈을 덜 벌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에 관한 문제점들도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다음 회의 때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 사실로 좀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금리 인하의 시점과 또 금리 인하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률을 나타내줬는데요. 이게 단순한 시장의 순환매,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금 회복을 해줄지 여부들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있는 포드가 전기차의 생산 속도는 조절하면서 SK온과 또 LG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협력은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속보가 뜨기도 했어요. 이러한 속보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죠. 생산이나 판매, 또 소재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리튬 포스라는 종목과 역시나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하이드로 리튬 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국가부채 이야기를 하면서 IRA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포드사의 이러한 발표 역시도 이 IRA,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과 함께 그 관련주들을 바라보게 됐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는 이런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역시도 시장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렸었던 이 국가 부채에 관한 위험성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거시경제부터 또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또 우리가 챙겨봐야 할 섹터군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